야, 이 냄새나는 늙은이가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내 차 범퍼 기스난 거 안 보여? 어! 폐지 주워서 이거 물어낼 수나 있어?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허리가 굽은 어머니의 뺨을 금지옥엽 키운 손자가 때렸습니다. 손에 쥐어준 꼭이 탄 1,000원짜리 한 장이 그렇게 더러웠을까요? 손자가 던진 돈다발에 맞은 할머니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 철없는 손자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짓밟은 그 폐지 줍는 할머니가 내일 자신의 목숨줄을 쥔 그룹 총수라는 사실을요. 폐지 줍는 할머니가 대한민국 건설사 회장님이었다니 버르장머리 없는 손자를 참교육하기 위해 30년 만에 회장실 문을 연 박수님 여사.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러나 속이 뻥 뚫리는 할머니의 위대한 참교육이 펼쳐집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 새벽 4시의 거리는 고요합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축축한 아스팔트 위에 길게 늘어져 있고 어디선가 들개 한 마리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올 뿐이지요. 이 적막한 시간 서울 변두리 달동네 언덕길을 천천히 오르는 그림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목장갑을 끼고 굽은 허리로 리어카를 끌고 가는 73세 노인. 박수님이었습니다. 수님의 하루는 언제나 이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남들이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알람 소리에 투덜거릴 때 수님은 이미 문 밖을 나서 있었지요.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뼈를 애는 듯 했지만 수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겨울이 매서울수록 박스가 많이 나온다는 걸 수십 년간 몸으로 익혀왔으니까요. 골목 어귀에 쌓인 택배 상자들을 한 장 한 장 펼쳐 접고 끈으로 단단히 묶어 리어카에 올리는 수님의 손놀림은 숭령공의 그것처럼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오늘따라 유난히 쑤시네. 수님은 허리를 두드리며 잠깐 멈춰섰습니다. 굽은 등 위로 새벽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먼 산등성이 너머로 겨우 한 줄기 빛이 새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님은 그 빛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이 동네에서 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전부 수님을 그저 폐지 줍는 꼬부랑 할매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언덕 아래 세탁소를 하는 김 씨도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이 씨도 매일 아침 공원에서 체조를 하는 정 씨 아저씨도 마찬가지였지요. 동네 사람 누구도 수님이 가진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주무르는 거대 기업 MJ건설. 시가총액만 수조 원에 달하는 이 공룡 같은 회사의 창업주이자 명예회장이 바로 눈앞에 이 할머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님의 인생은 한 편의 대하 드라마 같았습니다. 1951년 전쟁의 포화 속에서 태어난 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가난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전쟁통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네 남매를 키웠지요. 먹을 것이 없어 풀죽을 쑤어 먹던 날도 있었고 겨울이면 얼어 터진 손을 호호 불어가며 남의 집 빨래를 해주던 날도 있었습니다. 수님은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결코 그때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가난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신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22살에 만난 남편은 성실하고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시장 한 구석에서 국밥집을 시작했지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사고를 우리고 밤 11시까지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10년을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작은 고물상을 차렸고
수님은 직접 리어카를 끌며 폐지와 고철을 수거했습니다. 남편은 수거해온 물건들을 분류하고 되팔았지요. 부부의 손을 거치면 쓸모없어 보이던 폐품도 돈이 되었고 그 돈은 차곡차곡 쌓여 더 큰 사업의 미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1970년 남편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9의 나이에 혼자가 된 수님은 3살배기 아들을 안고 장례식장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지요. 당장 내일의 밥값이 걱정이었고 아들의 분유값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수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고물상을 기반으로 건축자재 유통업에 뛰어들었고 70년대 건설붐을 타고 사업은 급성장했습니다. 수님은 타고난 사업 감각과 사람을 끌어모으는 카리스마로 회사를 키워나갔고 결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 회사 MJ 건설을 세상에 탄생시켰습니다. MJ라는 이름은 죽은 남편의 이니셜이었습니다. 민준, 박민준. 수님은 회사 이름에 남편의 흔적을 새겨 넣음으로써 매 순간 그를 기억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회사가 커지고 재산이 불어나도 수님은 검소했습니다. 고급 승용차 대신 지하철을 탔고 백화점보다 시장을 즐겨 찾았습니다. 임원들이 아무리 말려도 수님은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았지요. 수님에게 돈이란 목적이 아니라 도구였고 사칠한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독약 같은 것이었습니다. 5년 전 수님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자신은 명예회장이라는 직함만을 간직한 채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졌지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 달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남편과 함께 첫 고물상을 열었던 바로 그 동네였습니다. 골목의 모양새가 바뀌고 건물이 낡아가긴 했지만 공기 속에 남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수님은 이 동네에서 다시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해서가 아니었지요. 배고팠던 시절의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한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폐지를 나를 때마다 수님은 젊은 날의 자신과 마주했고 그때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되새겼습니다.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싣고 언덕을 내려오는 수님의 앞에 이웃집 김씨가 나타났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65의 김씨는 수님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지요. 박할매, 오늘도 일찍 나왔구먼. 밥은 먹었어? 아이고, 김씨. 밥은 무슨, 물 한 모금 마시고 나왔지. 에이, 그러면 못 쓰지. 우리 집에 누룽지 끓여놨는데 한 그릇 하고 가. 수님은 사양하는 척하다가 결국 김씨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보글보글 끓는 누룽지탕의 구수한 냄새가 퍼졌고 김씨가 내어준 믹스커피 한 잔이 얼어붙은 손끝을 녹여주었습니다. 수님은 그 소박한 한 끼를 먹으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호텔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보다 이 누룽지탕 한 그릇이 1000배는 더 맛있다고요. 김씨, 자네 세탁소 요즘 장사는 좀 어때? 에휴, 말도 마. 요새 젊은 사람들이 다 빨래방을 가지. 누가 세탁소를 오겠어. 그래도 단골 어르신들이 맡겨주시니까 겨우 버티는 거야. 힘내. 성실하게 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수님의 말에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수십 년 세파를 겪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말에 힘을 얻는 듯 환하게 웃었지요. 이 달동네에서 수님은 그저 마음씨 좋은 이웃 할머니였습니다. 누가 아프면 약을 사다 주고 누가 배고프면 밥을 지어 나누는 한없이 평범하고 한없이 따뜻한 노인. 천억 자산가라는 타이틀은 이 골목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님은 그 타이틀을 벗어던졌을 때 비로소 자유로웠고 진짜 자신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은 살얼음판 위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수님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요. 내일이면 자신의 70평생에서 가장 모욕적인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욕을 안겨줄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의 피를 나눈 손자라는 비극적인 사실을 말입니다. 리어카의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새벽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님은 무거운 짐을 끌며 천천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지만 수님의 앞에 놓인 길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 어떤 폭풍이 숨어 있는지 이 순간의 수님은 알 길이 없었지요. 다만 오늘도 성실히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만이 수님이 평생 지켜온 유일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늦가을의 햇살이 달동네 골목 사이사이를 비추며 따스한 온기를 내려보내고 있었지요. 수님은 오전 내내 모은 폐지를 리어카에 가득 싣고 고물상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언덕 아래 큰 길로 나가려면 좁은 골목 하나를 지나야 했는데 그 골목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비좁았습니다. 리어카의 바퀴가 울퉁불퉁한 바닥 위를 덜커덕거리며 굴러갔습니다. 수님은 무거운 짐 때문에 앞을 잘 보지 못한 채 모퉁이를 돌았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번쩍이는 붉은색 외제 스포츠카 한 대가 골목 반대편에서 과속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귓전을 찢었고 차의 범퍼가 리어카의 바퀴를 세게 스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리어카가 옆으로 쓰러졌고 수북이 쌓여있던 폐지들이 도로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님은 리어카 손잡이에서 손이 빠지며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졌지요.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쓸렸습니다. 수님은 통증에 얼굴을 찡그리며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허리가 삐끗하며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다리야, 내 허리. 수님은 쓰러진 채로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했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차 쪽을 올려다보니 운전석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청년이 내렸습니다. 이탈리아제 명품 정장을 흠잡을 데 없이 빼입고 금태 선글라스를 쓴 20대 후반의 남자. 최민우였습니다. 최민우. MJ건설 회장 최연태의 아들이자 수님의 친손자였습니다. 15살 때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 뒤 10년 넘게 해외에서 생활하다 최근에야 귀국한 민우는 할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억하려 하지 않았다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민우에게 할머니란 명절 때 잠깐 만나 세뱃돈을 받던 먼 존재였고 유학 이후로는 연락조차 끊겼으니까요. 더군다나 지금 눈앞에 이 노인은 낡은 패딩에 해진 목장갑을 끼고 폐지를 줍는 행색이었습니다. 민우의 세계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은 투명인간이나 다름없었지요. 민우는 쓰러진 수님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차의 앞부분으로 달려갔습니다. 범퍼에 난 긁힌 자국을 발견한 민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미쳤어. 이거 수리비가 얼마인 줄 알아? 민우는 범퍼를 쓰다듬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수님을 내려다보았지요. 민우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노골적인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 이 늙은이가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이거 얼마짜리 차인 줄 알아? 너 같은 사람이 평생 벌어도 못 살 차라고. 민우의 고성이 좁은 골목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수님은 바닥에 앉은 채로 민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통증보다 민우의 말이 더 아팠지만 순임은 감정을 억누르며 입을 열었지요. 젊은 양반, 이 골목은 원래 차가 다니면 안 되는 곳이야. 그리고 과속을 한 건 당신이잖아. 나는 원래 이 길로 다니는 사람이야. 순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박또박했습니다.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며 갈고 닦은 말솜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녹슬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민우에게 노인의 항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뭐, 젊은 양반?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폐지 줍는 주제에 감히 내 차를 건드려 놓고 말대꾸까지 해? 민우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더 올라갔습니다. 주변 가게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구경을 하기 시작했지만 민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 민우의 자존심을 더욱 자극한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폐지 줍는 노인에게 차를 긁혔다는 사실 자체가 굴욕이라고 느낀 모양이었지요. 그 다음 순간 순임은 자신의 70평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민우의 손바닥이 번개처럼 날아와 순임의 뺨을 때린 것입니다. 찰싹! 뺨을 때리는 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순임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고 볼이 화끈거리며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골목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어머 하고 탄식을 내뱉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지요. 민우가 몰고 온 차가 수억 원짜리 외제차라는 것을 본 순간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임은 뺨을 감싸 쥔 채 민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순임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0년 세월이 만들어낸 단단한 눈빛이었지요. 그 눈빛 속에는 아픔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형언할 수 없는 비통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피를 나눈 손자가 자신을 쓰레기 취급하고 폭력을 휘두르다니,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순임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수표 몇 장을 빼내어 순임의 얼굴 앞에 획 뿌렸습니다. 바람에 날린 수표들이 순임의 무릎 위와 바닥 위에 흩어졌지요. 더러워서 원. 야, 이걸로 약이나 사 먹고 떨어져. 재수없게 폐지 냄새가 진동을 하네. 민우는 코를 찡그리며 소매로 코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내뱉었지요. 내일 중요한 취임식이 있는데 액땜했다고 쳐야지 뭐. 민우는 침을 퇴뱉고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이 포유하듯 울부짖었고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매연을 뿜었습니다. 붉은 스포츠카는 순식간에 골목을 빠져나가 사라졌지요. 골목에는 쓰러진 리어카와 흩어진 폐지, 그리고 바닥에 앉아있는 순임만이 남았습니다. 바람에 수표 한 장이 대굴대굴 굴러갔지만 순임은 그것을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사람 몇이 다가와 순임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할매,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아이고, 그 못된 놈 봤나? 어른을 때리다니. 순임은 부축하는 손을 뿌리치고 혼자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개의치 않았지요. 순임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임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이상 울 수 없었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슬픔이 너무 깊으면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법이니까요. 순임은 멀어진 차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순임의 백발을 흩날렸고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골목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순임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걷히고 그 자리를 서리빨 같은 결의가 채워가고 있었지요.
수님은 바닥에 흩어진 수표를 하나하나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일 반드시 돌려주기 위해서였지요. 수님은 리어카를 세워놓고 주머니에서 구형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금이 간 낡은 전화기였지만 전화번호부에는 대한민국 재계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이름들이 빼곡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수님은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뚜뚜뚜. 김 실장 나다. 전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예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수님은 짧고 단호하게 말했지요.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전 임원 참석이야. 그리고 내 정장 준비해라. 오래간만에 본사에 나갈 일이 생겼어. 전화를 끄는 수님의 얼굴에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입술이 한 줄로 꾹 다물려 있었고 주름진 손이 전화기를 꽉 쥐고 있을 뿐이었지요. 달동네의 폐지 줍는 할머니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MJ 건설의 창업주가 서 있었습니다. 수님은 쓰러진 리어카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저 리어카가 아니라 폭풍을 끌고 갈 차례였습니다. 수님이 전화를 끊고 나서 골목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어 골목 전체가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고 가로등 하나가 지직거리며 불을 밝혔습니다. 수님은 쓰러진 리어카 옆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수님이 걱정되어 다가왔지만 수님은 괜찮다며 손을 저었지요. 나 좀 혼자 있을게. 김씨 고마워. 집에 들어가. 이웃들이 물러간 뒤 수님은 비로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참고 있던 감정이 툭 무너지듯 터져나왔지요. 뺨을 맞은 곳이 아직도 얼얼했고 까진 무릎에서 스며나온 피가 바지에 얼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픈 것은 가슴이었지요. 수님은 주머니에서 아까 주운 수표들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깨끗한 수표 위에 먼지와 흙이 묻어 있었고 한 장은 수님의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민우가 이 수표를 자신의 얼굴에 뿌리던 순간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더러워서 원 폐지 냄새가 진동을 하네. 민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님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수님은 폐지를 줍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요. 이 손으로 국밥을 퍼날랐고 고철을 분류했고 건설 현장의 벽돌을 날랐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의 기저귀를 갈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직원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 손이 만들어낸 것이 MJ 건설이고 수천 개의 일자리이고 하늘을 찌르는 빌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라는 놈이 이 손이 만들어준 세상 위에 올라서서는 이 손의 주인을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수님의 입에서 씁쓸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냐 내 새끼가 괴물이 되었구나. 수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지만 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수님의 머릿속에는 민우의 어린 시절이 필름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5살 때 토실토실한 손으로 수님의 치마를 잡으며 할미, 할미하고 따르던 아이. 7살 때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을 들고 와 할미 그렸어 하며 자랑하던 아이. 그 그림에는 굽은 허리의 할머니와 작은 소년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그 그림을 아직도 서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15에 영국으로 보낸 것이 화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돈과 권력 속에서 사람의 귀함을 가르치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수님은 아들 내외를 떠올렸습니다.
아들 최연태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며느리의 교육열에 끌려다니며 민우를 지나치게 풍요롭게 키웠지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고 거절당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타인의 아픔에 둔감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수님은 자신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키우느라 가정을 돌보지 못했고 손자의 성장 과정에 깊이 관여하지 못했지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야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민우는 돈만 아는 오만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피땀으로 만든 회사에서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놈을 키워냈어. 수님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요. 수님은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팠지만 수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픔 따위에 무너질 수님이 아니었으니까요. 시장 바닥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국밥을 팔던 시절에도 무너지지 않았고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사업을 일구던 시절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지요. 수님은 리어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흩어진 폐지를 하나하나 주워 다시 실었지요. 그 모습을 먼 창문에서 지켜보던 이웃 한 사람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커튼을 닫았습니다. 수님이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작고 허름한 단칸방이었지만 수님에게는 이곳이 궁궐보다 편안했지요. 방 한쪽에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마른 들꽃 한 다발이 유리병에 꽂혀 있었습니다. 수님은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웃는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여보, 오늘 민우한테 뺨을 맞았어. 우리 손자, 우리가 리어카 끌면서 키운 그 회사로 큰 놈이 길바닥에서 노인을 때리고 돈을 뿌리더라고. 수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너무 회사에만 매달린 탓인가 봐. 손자 교육을 소홀히 한 게 지금 이렇게 돌아오네. 수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무릎 위에 수표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수표들을 영정사진 앞에 내려놓으며 수님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여보, 내일 내가 이걸 돌려주러 가. 그리고 그 녀석을 바로잡을 거야. 아무리 내 손자라도 사람 노릇을 못하면 그 자리에 앉힐 수 없어. 당신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영정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그 미소에서 동의를 읽었지요. 수님은 벽장을 열고 깊숙이 넣어둔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상자 안에 금빛 명예회장 명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지를 닦아내자 반짝반짝 빛이 났지요. 5년 만에 다시 꺼내드는 이 명패가 내일은 폭풍의 방아쇠가 될 것이었습니다. 수님은 명패를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체력을 아껴야 했지요.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우의 경멸 어린 눈빛이 떠올랐고 뺨을 때리던 손바닥의 감촉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으니까요. 수님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유난히 구슬프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수님은 세수를 하고 거울을 들여다보았지요. 뺨에는 아직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무릎의 상처에 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님은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박수님, 오늘은 폐지 줍는 할매가 아니라 MJ 건설 명예회장으로 간다. 똑바로 해. 수님은 김 실장이 보내준 차를 타고 본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수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서울의 거리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곳곳에 MJ 건설이 지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 건물 하나하나에 수님의 피와 땀이 배어 있었지요. 수님은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늘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손자가 미워서가 아니라 손자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수님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같은 시각 MJ 건설 본사 대강당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고 단상에는 MJ 건설의 로고가 새겨진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요. 신임 전무이사 최민우 취임식이라는 금박 글씨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임직원이 정장을 빼입고 자리를 채웠고 한쪽에서는 연주단이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무대 뒤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맞춤 제작한 감색 정장에 금색 커프스 링크가 소매뿌리에서 빛났지요. 민우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민우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터였습니다. 겨우 28배 나이에 대기업 전무이사 자리에 오르다니. 물론 실력이 아닌 혈통의 힘이라는 것을 민우도 모르지 않았지만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았지요. 중요한 것은 결과였고 민우에게 결과란 곧 자리와 권력이었습니다. 어제 골목에서 있었던 일은 민우의 기억에서 이미 지워져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억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폐지 줍는 노인 따위와의 사소한 충돌이 오늘의 거대한 행사에 그림자를 들이울 리 없다고 민우는 확신했습니다. 최 전무님, 준비되셨습니까? 곧 입장이십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고 민우는 넥타이를 한 번 더 매만진 뒤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민우의 발걸음은 당당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지요. 대강당 입구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임직원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민우는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하며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취임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자의 개회사에 이어 아버지 최연태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지요. 최연태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민우는 영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현지에서 실무 경험까지 쌓은 유능한 인재입니다. 이제 우리 MJ 건설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참석자들의 박수가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민우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지요. 준비해온 취임 연설을 시작하려는 순간 와인잔을 든 임원 하나가 다가와 건배를 청했습니다. 최 전무님 축하드립니다. 역시 로열 패밀리는 다르십니다. 하, 뭐려. 이제 제가 회사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겁니다. 칙칙한 옛날 방식은 다 버려야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혁신적인 경영을 하겠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옛날 방식이라는 말에 원로 임원 몇몇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민우는 눈치채지 못했지요. 아니, 눈치챘다 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우에게 원로들은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당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작은 웅성거림이었지만 점차 소리가 커졌습니다. 경호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무전기에 대고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고 접수대의 직원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 소란이라니. 민우가 비서에게 눈짓을 보내려는 순간 강당의 대형 양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강당 안으로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역광 속에 한 사람의 실루엣이 서 있었지요. 휠체어에 앉은 백발의 노인. 하지만 어제 그 허름한 패딩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꼿꼿하게 다림질된 최고급 개량 한복을 입고 은빛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올려 묶은 모습은 위엄 그 자체였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 하나만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바로 박수님이었습니다. 수님의 뒤로 김 실장을 비롯한 5명의 원로 임원이 병풍처럼 서 있었습니다. 모두 MJ 건설의 창업 초기부터 수님과 함께 해온 사람들이었지요. 백발이 성성한 이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수님이 탄 휠체어가 천천히 통로를 따라 전진했습니다. 바퀴가 대리석 바닥 위를 굴러가는 소리만이 조용한 강당에 울려 퍼졌지요. 양쪽에 앉아있던 임직원들이 고개를 돌려 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이 노인이 누구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오래된 직원들은 수님을 알아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속삭임이 퍼져나갔지요. 저분이 설마 명예회장님? 말도 안 돼. 5년 전에 은퇴하셨잖아. 근데 왜 휠체어를 타고 어디 편찮으신 건가? 민우는 단상 위에서 입구 쪽을 내려다보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었지요. 어제 골목에서 자신이 뺨을 때린 그 폐지 줍는 할머니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민우는 생각했지요. 폐지 줍는 노인이 이런 자리에 나타날 이유가 없으니까요. 민우는 마이크를 잡은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저 노인 누구야? 경비, 당장 끌어내. 민우의 고성이 강당에 울렸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은 이미 김 실장에게 상황을 보고받은 뒤였고 감히 명예회장의 앞을 막을 수 없었지요. 강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수님의 휠체어가 단상 앞까지 도착했고 맨 앞줄에 앉아있던 그룹 사장 한 명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머리가 반백인 그 사장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목소리를 높였지요. 명예회장님, 오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강당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명예회장이라는 단어가 메아리 치듯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님에게 꽂혔지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고 모르는 사람들은 옆 사람에게 다급히 물었습니다. 명예회장님이라니 저분이 누구야? MJ 건설 창업주시잖아. 이 회사를 처음부터 만드신 분. 민우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고 마이크를 쥔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지요. 명예회장. 그 단어가 민우의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퍼즐이 맞춰졌지요. 어제 골목에서 자신이 뺨을 때리고 수표를 뿌린 그 할머니가 바로 이 회사를 세운 창업주이자 자신의 친할머니라는 것을. 강당 안의 공기가 납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단상과 휠체어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지요. 수님의 휠체어가 멈춰 선 곳은 단상 바로 아래였습니다. 수님은 천천히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김 실장이 재빨리 다가와 팔을 부축하려 했지만 수님은 손을 저으며 거절했지요. 괜찮다. 내 다리로 올라갈 거야. 수님은 지팡이를 짚고 한 계단 한 계단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까진 무릎이 욱신거렸고 허리에서 통증이 밀려왔지만 수님의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단상 위에 올라선 수님의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선 장수와도 같았지요. 비록 이른이 넘은 노구였지만 굽은 허리를 최대한 펴고 당당하게 선 그 자태에서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우는 단상 반대편에서 사색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까매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민우의 눈앞에서 어제의 골목 장면이 플래시처럼 번쩍였지요. 쓰러진 리어카, 바닥에 엎어진 노인, 자신이 내지른 고함, 뺨을 때린 손바닥의 감촉, 얼굴에 뿌린 수표, 그 모든 장면이 소름 끼치는 선명함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수님은 민우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또각, 또각, 지팡이가 단상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메트로놈처럼 규칙적으로 울렸지요. 수님이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민우는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눈앞에 맹수가 다가오는 것처럼 본능적인 공포가 민우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지요. 수님이 민우의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팔 남짓. 수님은 말없이 민우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지요. 수님은 울지 않겠다고 다짐한 듯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님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어제 민우가 골목바닥에 뿌렸던 바로 그 수표들이 들어 있었지요. 수님은 봉투를 민우의 가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최전무, 아니 민우야. 수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천근만근이었지요. 이 돈 받으러 왔다. 민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두 눈이 봉투와 수님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지요. 강당의 수백 명도 숨을 죽인 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할머니예요? 아니, 할머니가 왜 여기에?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뻔뻔하고 오만하던 어제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놀라움과 두려움에 질린 떨리는 목소리만이 남아 있었지요. 네가 어제 내 얼굴에 던진 이 돈. 수님은 봉투를 흔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님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지요. 내 자존심 값으론 턱없이 부족하더구나.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강당 여기저기서 탄식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정확한 사정을 모르면서도 수님의 말투와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있었지요. 민우의 얼굴은 창백함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저는 어제 할머니인 줄 정말 몰랐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서. 모르는 사람이면 뺨을 때려도 되느냐? 수님의 반문이 비수처럼 날아들었습니다. 민우는 입을 다물었지요.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님은 봉투를 민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민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수님은 그 떨림에 개의치 않았지요. 수님은 민우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천천히 강당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수백 쌍의 눈이 수님을 향해 있었지요. 젊은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이었고 원로들은 비통한 얼굴이었습니다. 단상 아래 맨 앞줄에는 민우의 아버지 최연태와 어머니가 앉아 있었는데 둘 다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위를 올려다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수님은 입을 열기 전에 한 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강당에 퍼졌고 그 짧은 침묵의 무게가 사람들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여러분, 저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시겠지요. 수님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지요. 수십 년간 수많은 주주총회와 기자회견을 이끌어온 내공이었습니다.
저는 박수님입니다. 이 회사를 50년 전에 세운 사람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취임식을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지요. 어제 저는 서울 변두리의 좁은 골목에서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폐지를 줍는다는 사실은 아마 이 자리의 대부분이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놀란 기색이 퍼져나갔습니다. 명예회장이 폐지를 줍는다고? 민우의 아버지 최연태도 이 사실은 처음 듣는 듯 고개를 번쩍 들고 수님을 올려다보았지요. 저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동네에서 제 뿌리를 기억하기 위해 매일 아침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요. 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수님의 눈빛에 잠깐 슬픔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이내 단호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회사의 신임 전무이사가 될 사람이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을 차로 치고 뺨을 때리고 수표를 얼굴에 뿌렸습니다. 강당이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웅성거렸습니다. 충격과 경악이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민우에게 쏠렸고 민우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두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 회사를 세운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설령 제가 아니었더라도 길 위에 힘없는 노인을 때리고 모욕하는 것이 어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수님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서리빨 같은 분노가 실려 있었지요. 강당의 온도가 몇 도쯤 내려간 것만 같았습니다. 수님은 마이크를 놓지 않은 채 강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임직원이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고 어떤 이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수님의 말을 듣고 있었지요. 수님의 눈빛은 평소에 온화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과 수조 원의 자산을 거느린 창업주의 눈빛이었지요. 자비롭지만 단호한, 따뜻하지만 서늘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사원 여러분, 저는 이 회사를 50년 전 리어카 한 대로 시작했습니다. 수님의 목소리가 강당의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나오는 목소리였지만 마이크가 없었더라도 모든 사람의 귀에 닿았을 만큼 깊고 묵직한 울림이 있었지요.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주워 팔아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날라 지붕을 덮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사고를 우리고 밤 11시까지 설거지를 하며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았지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에는 혼자서 아이를 업고 건설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강당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님의 고생을 아는 원로 직원들은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고 수님의 과거를 처음 듣는 젊은 직원들도 숙연한 표정이 되어 있었지요. 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쓰면서도 한 번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가난이 무서운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무서웠으니까요. 그렇게 이 악물고 세운 회사가 바로 MJ건설입니다. 남편의 이름을 딴 이 회사, 수천 명의 직원 여러분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이 회사입니다. 수님의 시선이 민우에게 꽂혔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비비꼬고 있었지요. 단상 위에 홀로 서 있는 민우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까까지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샴페인 잔을 들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공포에 질린 한 청년만이 서 있었지요. 그런데 수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수님은 감정을 삼키듯 한번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지요. 제 피를 이어받았다는 놈이 길바닥에 힘없는 노인을 쓰레기 취급하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강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수님은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지요. 주름지고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수님은 그 손을 강당의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손을 보십시오. 폐지를 주우면 거칠어지고 시멘트를 만지면 갈라지고 뜨거운 국솥을 들면 되는 손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의 손은 더러워 보일 수 있지요. 하지만 이 노인이 흘린 땀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비싼 양복보다 깨끗합니다. 그 말에 강당 곳곳에서 울음을 참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수님의 말에는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평생을 걸어온 한 인간의 자존심이, 존엄이, 그리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게를 느끼고 있었지요. 민우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놀라서 나온 눈물인지, 부끄러워서 나온 눈물인지, 아니면 공포 때문에 나온 눈물인지 민우 본인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제,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저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모르는 사람이면 때려도 된다는 거냐? 수님의 호통이 천둥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민우는 입을 다물었지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님은 한 걸음 더 다가가 민우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네가 때린 그 노인이 만약 진짜 아무도 없는 가난한 할머니였다면 어쨌을 거냐? 아무 일도 없었겠지. 그게 네가 배운 경영학이냐? 강한 자에게는 굽실거리고 약한 자에게는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네가 배운 리더십이냐? 수님의 호통에 장내는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우의 울음소리만이 마이크를 타고 강당에 울렸지요. 민우의 부모 최연태 회장과 며느리는 맨 앞줄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연태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아들의 망나니 짓을 처음 알게 된 충격과 어머니 앞에서의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수님은 최연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과 눈이 마주쳤지요. 최연태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님은 아들에게도 할 말이 산더미 같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었지요. 수님은 시선을 거두고 다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야. 수님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단호함이 숨어 있었지요. 마치 겨울밤 하늘의 별빛처럼 차갑지만 흔들리지 않는 빛이었습니다. 할머니가 5년 동안 왜 폐지를 주었는지 아느냐? 배가 고파서가 아니야. 이 회사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 리어카 한 대로 시작한 회사라는 것을 10원짜리 동전 하나의 무게를 잊지 않으려고 했던 거야. 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먼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지요. 남편과 함께 리어카를 끌던 시절,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고물상 문을 열던 시절, 어린 아들을 업고 은행 문턱을 넘던 시절, 그 모든 시간이 수님의 뼛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 시간의 무게를 모르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왔으니 배고픔을 모르고 수치를 모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르지. 그건 내 잘못만은 아니야. 너를 그렇게 키운 이 할미와 내 부모의 잘못이기도 해. 수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자책의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강당의 사람들은 수님의 말에 숨죽여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요. 이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자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고백이었지요. 하지만 수님의 눈이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는 것은 잘못보다 더 큰 죄야. 그래서 할미가 왔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잡으러 왔어.
수님은 말을 마치고 지팡이를 단상 바닥에 탁 내리쳤습니다.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진 그 소리는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무겁고 결정적이었지요. 이제 수님이 내릴 결정이 무엇이든 이 자리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민우의 어깨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고 강당의 수백 명은 다음 순간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바닥에 무릎 꿇은 민우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수님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에 흔들림이 없었지요. 수님이 민우의 바로 앞에 섰을 때 민우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민우의 얼굴은 처참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 강당의 주인공이었던 청년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수님은 가만히 손을 뻗어 민우의 가슴에 꽂혀 있는 전무이사 최민우라는 명찰을 잡았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그 명찰을 한번 바라본 뒤 수님은 단호하게 떼어냈지요. 찍하는 소리와 함께 명찰이 정장에서 분리되었고 옷감이 살짝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님은 떼어낸 명찰을 손 안에 쥐고 강당을 향해 들어 보였습니다. 오늘부로 최민우의 전무이사 임명을 취소합니다. 수님의 선언이 강당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과 놀라움이 터져 나왔고 뒤쪽에서는 기자인 듯한 사람이 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드는 모습도 보였지요. 단상 아래 맨 앞줄에서 최연태 회장이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옆에 앉은 김 실장이 어깨를 눌러 다시 앉혔습니다. 김 실장의 눈빛은 지금은 참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었지요. 민우는 멍한 표정으로 수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듯 했지요. 민우의 입이 파르르 떨리며 간신히 말을 토해냈습니다. 할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정말 반성할게요.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려서 제가 잘할게요. 한 번만요. 아니. 수님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한 글자, 두 음절에 불과한 그 대답이 민우의 모든 변명을 잘라버렸지요. 수님은 민우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다시 배워야 해. 돈의 무게가 아니라 사람의 무게를. 수님은 미리 준비해온 무언가를 김 실장에게서 건네받았습니다. 낡고 해진 목장갑 한 켤레였지요. 수님이 매일 폐지를 주울 때 끼던 바로 그 장갑이었습니다. 거뭇거뭇한 얼룩이 져 있고 손바닥 부분이 닳아 구멍이 나기 직전인 장갑이었지요. 수님은 그 장갑을 민우의 무릎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이 뭔지 아느냐?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50년 전 내 할아버지와 내가 이 회사를 시작할 때 끼던 것과 같은 장갑이다. 시장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장갑이지. 하지만 이 장갑을 끼고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의 MJ 건설을 만들었어. 네가 타고 다니는 수억짜리 외제차도, 네가 입은 맞춤 정장도 전부 이 장갑에서 시작된 거야. 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저 밖으로 나가거라. 내가 끌던 리어카, 네가 끌어라. 민우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리어카를 끌라니? 대기업 오너 가문의 손자가 리어카를 끌라는 말입니까? 민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지요. 하지만 수님의 표정에는 한치의 농담기도 없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뼈가 저리도록 느껴봐라. 폐지 1kg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그 무게가 한 사람의 하루 생계와 직결된다는 것을 내 몸으로 알아라. 수님은 강당을 다시 한번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손자에 대한 징계가 아닙니다. 이 회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정신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MJ건설은 허름한 고물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두 사람이 리어카 하나로 세운 회사입니다. 그 정신을 잃는 순간 이 회사는 껍데기만 남은 허수아비가 될 것입니다. 수님의 말이 끝나자 강당의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씩 자리에서 일어나 수님을 향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지요. 원로 임원들이 먼저 일어났고 중간 관리직들이 따랐으며 마지막에는 젊은 사원들까지 모두 일어섰습니다. 박수는 없었지만 그 침묵의 기립이 어떤 박수보다도 울림이 컸습니다. 수님은 다시 민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우는 아직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었지요. 수님의 눈가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단호한 척해도 눈앞에 저 울음은 5살 때 넘어져 울던 그 아이의 울음과 다르지 않았지요. 수님의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듯 했지만 수님은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마음이 약해지면 민우는 영영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민우야. 수님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마이크에서 조금 떨어져 말한 탓에 이 말은 강당 전체가 아닌 민우에게만 향했지요. 이것은 벌이 아니야. 할미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다. 네가 직접 땀을 흘려봐야 다른 사람의 땀방울이 보이는 법이야. 네가 직접 허리가 아파봐야 길가에 쓰러진 노인의 고통이 느껴지는 거야. 수님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깊고 단단했지요. 내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같은 말을 했을 거다. 사람이 먼저야. 돈도 회사도 자리도 전부 사람 다음이야. 그걸 잊은 놈은 이 회사의 문턱도 밟을 자격이 없어. 수님은 손을 거두고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이 녀석 데리고 나가라. 오늘부터 모든 법인 카드와 개인 카드를 정지시키고 차량도 회수해. 그리고 내 리어카 있는 곳을 알려줘라. 네, 명예회장님. 김 실장이 민우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민우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지만 할머니에게 더 애원하지는 못했지요. 수님의 눈빛에서 더 이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우가 김 실장에게 이끌려 강당을 나가는 동안 수백 쌍의 눈이 민우의 뒷모습을 쫓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회사의 차기 리더로 추대받던 사람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퇴장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장면이었지요. 강당의 문이 닫히고 수님은 혼자 단상 위에 남았습니다. 수님은 마이크를 끄고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단상을 내려왔지요. 계단을 내려오는 수님의 발걸음이 조금 휘청거렸지만 김 실장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수님은 휠체어에 다시 앉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오늘 해야 할 일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요. 손자의 눈물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고 가슴 한쪽이 먹먹하게 조여왔습니다. 수님의 휠체어가 강당을 빠져나가는 동안 수님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할미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민우야. 네가 원망해도 좋아. 하지만 나중에 네가 진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할미의 마음을 알아주렴. 강당 밖으로 나온 수님의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곧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 앞을 바라보았지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우가 진짜 변하는 그날까지 수님의 싸움은 계속될 터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서울의 골목골목을 누비는 10월이었지요.
달동네 언덕길은 단풍이 물들어 갈색과 주황색의 잎사귀가 바닥에 카펫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그 위를 삐걱거리며 올라가는 리어카 한 대가 있었지요. 리어카를 미는 사람은 다름 아닌 최민우였습니다. 헐렁한 추리닝 바지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수건을 목에 두른 민우의 모습은 몇 달 전에 그 오만한 청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까무잡잡해졌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다가 터지기를 반복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요. 머리카락은 제대로 다듬지 못해 부스스했고 정장 대신 입은 추리닝에서는 땀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 이 골목에 내팽개쳐졌을 때 민우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할 수는 없다고 자신은 MJ 건설의 후계자라고 발버둥을 쳤지요. 하지만 모든 카드가 정지되고 차량이 회수되고 갈 곳이 없어진 현실 앞에서 민우의 자존심 따위는 한낱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첫날 밤 수님의 작은 단칸방에서 찬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민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외로움이 무엇인지를 알았지요. 리어카를 끄는 일은 민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10배는 힘들었습니다. 폐지 10kg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고 언덕길을 오를 때 허벅지가 불타는 것 같은 고통이 이렇게 혹독한 줄 몰랐지요. 처음 며칠간은 리어카를 제대로 끌지도 못해 언덕 중간에서 주저앉아 울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찾고 아이들은 킥킥거리며 놀렸지요. 민우는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리어카를 끌면서 길 위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새벽에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쓰는 모습이 보였고 노점에서 어묵을 파는 아주머니가 동상 걸린 손을 입김으로 녹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고물상에 가면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줄을 서 있었지요. 구부정한 허리에 손수레를 끌고 온 할아버지, 폐지를 가득 실은 유모차를 미는 할머니. 민우는 처음으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지요. 자신이 어제까지 투명인간 취급하던 사람들에게도 이름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민우는 폐지를 다 팔고 빈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지나다가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술에 취한 채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초로의 남자였지요. 예전의 민우였다면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아니, 냄새가 역겹다며 코를 막았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날의 민우는 달랐습니다. 민우는 리어카를 세우고 노인에게 다가가 부축했지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어디 사세요? 집에 데려다 드릴게요. 취객은 중얼거리며 주소를 말했고 민우는 노인을 없다시피 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노인의 아내가 문을 열고 나와 연신 고맙다며 절을 했지요. 민우는 멋쩍게 웃으며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의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지요. 수억 원짜리 차를 몰 때도 느끼지 못했던 묘한 충만감이 가슴속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의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긴 채 구형 폴더폰을 꼭 쥐고 서 있는 수님이었지요. 김 실장이 매일 보고해주는 민우의 일과를 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있었지만 오늘은 직접 와서 보고 싶었습니다. 수님의 눈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지요. 며칠 뒤 민우에게 또 하나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민우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리어카를 끄는 이상한 아저씨라며 경계하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민우에게 폐지를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박스요. 우리 엄마가 갖다 주래요. 그래, 고맙다, 꼬마야. 이름이 뭐니? 저 지훈이요. 아저씨 이름은요? 나는 민우야. 민우 아저씨, 내일도 올 거예요? 민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전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동네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웃는 민우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화려한 강당의 단상 위가 아닌 먼지 나는 골목의 리어카 옆에서 민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웃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남의 시선이 아닌 스스로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민우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빈 리어카를 끌며 언덕을 올라가고 있을 때 언덕 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민우야, 밥 먹으러 오거라. 할미가 된장찌개 끓여놨다. 고개를 들어보니 수님이 작은 집 앞에 서서 민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목장갑을 끼고 뽀얗게 김이 오르는 냄비를 들고 있는 모습이 어찌나 따뜻해 보이던지요. 민우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지만 민우는 애써 삼키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할머니. 금방 올라갈게요. 민우는 리어카를 세워놓고 언덕을 올랐습니다. 좁은 방 안에 차려진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갓 지은 흰 쌀밥. 화려한 호텔 뷔페에서 수백만 원짜리 식사를 해본 민우였지만 이 소박한 밥상 앞에서 침이 꼴깍 넘어갔지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창밖으로는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지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민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죄송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수님은 민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민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몇 달 전 강당에서 흘리던 공포와 수치의 눈물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뉘우침이 민우의 눈 속에 고여 있었습니다. 수님은 민우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지요. 물집 자국과 굳은 살이 앙상한 민우의 손이 수님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내 손자 같구나. 수님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떨렸습니다. 수님은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지요. 민우의 손바닥에 박인 굳은 살이, 그을린 얼굴이,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보이던 민우의 미소가 민우가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수님은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정 속의 남편이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지요. 여보, 보이지? 우리 손자가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수님은 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건넨 뒤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노을이 골목 전체를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가을 바람이 수님의 백발을 부드럽게 흩날렸지요. 민우야, 나와봐라. 노을이 참 곱다. 민우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문턱에 걸터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지요. 할머니와 손자의 어깨가 나란히 맞닿아 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골목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어디선가 찌개 끓이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하고 그래서 한없이 따뜻한 달동네의 저녁이었지요. 수님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참 많다고. 수조원의 재산보다 지금 이 순간 곁에 앉아 있는 손자의 온기가 더 귀하다고. 수님은 민우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할미가 내 나이 때 내 할아버지랑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노을을 봤었다.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으시죠? 그럼 매일 보고 싶지. 하지만 네가 이렇게 옆에 있으니 외롭지는 않다. 민우는 수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두 손이 맞잡혀 있었지요. 한 손은 50년 전 리어카에서 시작하여 기업을 세운 손이었고, 다른 한 손은 이제 막 리어카의 무게를 배우기 시작한 손이었습니다. 노을이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에 따스한 빛을 내려보내고 있었지요. 골목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하늘에는 초저녁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님은 멀리 반짝이는 서울의 빌딩 불빛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빌딩들 중 상당수가 MJ 건설이 세운 것이었지요. 하지만 수님에게 진짜 유산은 저 빌딩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이 손자에게 사람의 무게를, 땀의 가치를,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의 소중함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수님이 평생 짓고 세우고 갖고 온 것 중 가장 크고 아름다운 유산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이 오늘 이 노을 아래에서 조용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